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속 집값이 들썩이니까 정부가 오늘 특단의 대책을 내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토지구역 허가를 풀었다가 다시 이제 옥죄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2월 12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예. 그때 이제 송파의 잠실, 강남의 삼성, 대치, 청담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토지거래 구역을 해제했었던 그런 우리 사례를 지난주에 방송을 했었었죠. 근데 오늘 그 강남 3구뿐만이 아니라 용산까지 대략 한 2,200만 단지, 2,200여 개 단지 40만 호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이 오늘 발표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기간은 이제 24일서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때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라면 토지 과열 지역으로 다시 지정을 한다라든지, 그 기간 동안에는 상시 합성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불과 한 달여 사이에 아파트 가격을 필두로 해서 집값이 들썩들썩거리다 보니까 정부가 2월 달에 내놓은 정책을 다시 걷어들이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권수영 교수님. 네. 그런데 사실 예상보다 어떻게 보면 강도가 좀 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용산까지 확대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용산이 불똥을 맞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의 특징은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예. 번째가 기존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라는 것이 동 단위로 지정하거나 아니면 뭐 재개발 사업을 하는 구역, 재건축 구역 등을 중심으로 지정을 했는데 네. 이거는 자치구 전체를 다 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 범위가 굉장히 그렇죠. 넓다라는 점이 예.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허가 기간의 지정에 관해서인데 이게 통상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고 네. 1년 단위로 지정해서 연장하는 방법을 썼는데 이건 특별하게 6개월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점에서 보면은 최근에 나타나는 강남 상구 혹은 용산구까지 포함한 주택가격 상승이 정부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았다라는 점에서 일종의 경고성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네.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왜 그러면 기간을 짧게 지정했느냐라는 문제가 났는데 예. 이 기간은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뭐 이런 문제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의 유동성, 그러니까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측면에서 도입된 조치, 이 정도로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특단의 조치다, 좀 이례적인 조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라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게 실수요자, 그러니까 주택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해서 그 실제 사용하는 목적으로만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매매 소유가 급속하게 위축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문제를 감수하고더라도 자치구 전체로 확대했다라는 문제는 예. 정부가 이번 최근에 나타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이 심상치 않다라고 판단했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치구 그리고 용산까지 포함을 해서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도대체 이 강남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길래 지금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예. 부동산원 주간 변동률을 일단 먼저 살펴보게 되면 송파구가 거의 한 달 만에 0.1%에서 0.72%로 그래요? 급가속을 했는데, 자동차 속도로 따지면 우리가 제로백이라고 하잖아요. 출발해서 이제 도달하는 속도가 출발해서 200km까지 급가속을 하는데 한 달 만에 예. 거의 뭐 급가속을 했다. 근데 노무현 정부 시절하고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그때도 2018년에 0.76%가 갔는데 예. 그때는 1년에 걸쳐서 0.76%까지 올라갔고요. 이번에는 한 달에 걸쳐서 이렇게 올라간 게 굉장히 충격적이다. 저는 이렇게 빨리 올라간 걸 본 적도 없고요. 현장에 가보면 아마 깜짝깜짝 놀라는데
저는 현장에 이제 가서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게 되면 예. 2월, 3월이 아마 가장 다이내믹한 것 그래요? 같습니다. 갈 때마다 임장을 저 보통 이제 몇 달에 한 번 정도 가는데 이번에는 거의 주 단위로 간 이유가 갈 때마다 가격 호가가 1억, 2억씩 올라가니까 예. 이게 2020년, 2021년 같은 상승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올라가는 건 저는 본 적도 없고요.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뛰어보신 입장에서는 본 적도 없다는 건데 실제 거래량은 어때요? 예,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 해제된 이후에 대략 한 5천 건 정도가 됐는데요. 이게 지난 8월에 한 6,500건에 비해서도 상당히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상시와 그러면 같은 수준 아니야?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겠는데 예.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된 13일부터 거래량을 보게 된다라면 대략 한 3,200건입니다. 그러니까 5천 건 중에 3,200건이 토지거래 허가 이후에 이제 거래가 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이제 그 허가된 지역의 평균 가격을 놓고 본다라면 네. 27억에서 28억 정도로 대략 한 3.7%가 올라간 겁니다. 평균 가격으로 놓고. 근데 우리가 이제 중앙값이라고 보는 84제곱미터로 본다라 하더라도 이게 2.7%나 올랐습니다. 이게 불과 한 달 사이에 이 정도 올랐다. 앞서 이제 김만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가파르게 가속도가 붙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특히 네. 가장 많이 오른 게 이제 송파구가 올랐고 그 다음에 서초, 잠원 뭐 이런 식으로 뒤이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간 현상들이 현재 지금 수치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 4번 신고가 저건 무슨 얘기인가요? 실제 가격을 예. 보게 되면 이제 잠실에 있는 A라는 아파트인데요. 전용 예. 84 국평 기준으로 이제 신고가가 계속 나오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고가가 나올 때는 몇 달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는데 예. 보시다시피 한 달 만에 지금 계속 아. 신고가가 나오고요. 실거래 가격은 집계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 신고를 하게 되고요. 신고하고도 집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앞서서 그래프의 마지막 신고가가 30억이었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 뒤늦게 30억 넘는 신고가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더 나올 수도 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한 20 며칠 만에 1억 9천 가까이 오르는 거예요. 실제로 체감하기는 훨씬 예. 더 높습니다. 저거는 실거래 가격이고요. 예. 현장에 가보면 집주인이 부르는 호가는 토지거래가구역 지정 전에는 뭐 27억 정도, 많아야 28억. 가장 높은 가격이 28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요.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이 되고 한 2주, 3주 지나니까 33억까지 호가를 부릅니다. 아, 그래요? 6억, 7억. 호가 기준에서는 뭐 엄청난 사실이고요. 저기는 실거래 가격이기 때문에 저 정도밖에 안 잡혔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와, 어마어마한데 저희가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준비해봤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진짜 힘들어요. 오늘 악동 서울시 단속한다 그래갖고 2주 전서부터 지금 문도 못 열고 있어요. 문 열어놓으면 객심죄에 걸려서 뭐라도 막 걸어가지고 벌금 때리고 하니. 그러니까 문의는 많았는데 풀리니까 이제 세안고 얼마나 되냐. 그동안에 너무 거래가 안 됐어서 올라갔어야 되는 금액이 이제 회복한 정도지. 여기 사신 분들은 보통 대출 받고 이래서 진짜 연끌해서 이제 오시는 거지. 자, 뭐 무서워서 문도 못 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근데 이번에 토호제 해제 때문에 비밀 거래까지 등장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비밀 거래가 지금 이제 됐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부동산 자체가 이제 문을 열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실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이고 예. 또 자녀분들에게 그 양도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과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잡히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인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거래가 지금 이제 물밑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아까 그 음성 녹취에서 좀 나온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비밀 거래 수준으로 현재 지금 조용히 이루어지는 것들도, 그러니까 앞서 이제 김만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잡힌 게 저 정도 금액인데 네. 잡히지 않은 금액들도 상당히 현재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뤄 짐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 얘기를 해보는 이유는 자, 오늘 일단 정부가 토호제 재지정안을 꺼내 들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안에 대한 시장과 시민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뭐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의 목적이 네. 그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해 토지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정의 효과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지 임의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지만 그렇죠. 예. 등기가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1주택자만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해 둔다든지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이런 행태들은 다 이제 허가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일단 자기가 실제 그 아파트를 매수해서 거주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급속하게 줄어들죠. 그리고 자신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좀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좀 당혹스러운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상이 넓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이제 정확하게 좀 찾아봐야겠지만 정부 발표 자료로 보면 그쵸, 한 4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래요? 거거든요. 네. 면적 그 대상이 굉장히 넓고 또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 효과는 수요를 급감시킬 수 있고 이것이 단기적으로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가장 가까이 또 계신 게 우리 대표님이시니까 대표님은 오늘 발표 어떻게 좀 반응이 들어와요? 오늘 하루는 그냥 멘붕 난리가 난 것 같은데요. 그래요? 현장 반응도 그렇고 제가 현장 부동산에도 이제 전화를 해봤는데 예. 한 2주간 쉬었다고 합니다. 단속이 나오니까 쉬었다가 오늘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집주인 전화가 일단 빗발이 친다고 합니다. 시간이 딱 5일 남았거든요. 네. 3월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이제 다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전세를 준 네. 세입자를 둔 집주인은 이제 못 파는 겁니다. 아. 세입자를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살고 있는 집만 거래가 되고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거래를 할 수 없으니 어제까지만 해도 큰 소리 쳤죠. 네. 국가 33억 부르고 34억 부르고 팔아라고 하면 내가 굳이 팔아야 돼? 좀 더 주면 팔아볼까?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분들이 전화 와서 1억 2억 내려줄 테니까 5일 내에 빨리 좀 계약을 하자. 이게 3월 24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이 되니까 네. 빨리 계약하자는 입장이고요. 반대로 매수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렇죠. 좀 기다려봐야 되나? 이러다가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나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분위기. 근데 가장 놀란 분들은 아마 장삼대청, 토지거래구역, 풀린 구역들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데 생각지도 않다가 용산이라든지 송파구도 일부 지역들만 지정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문정동이나 가락동 같은 경우는 갑자기 잠 잘 자고 있다가 갑자기 날벼락을 맞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 동네는 뭐지? 우리 동네는 집값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예. 송파구라고 해서 모든 아파트가 다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생각하지도 않았다가 갑자기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묶이니까 지금 우왕좌왕하는 모습, 굉장히 놀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런 건데 네. 근데 그럼 혹시 거래 취소량이 급격하게 늘거나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아직은 지금 거래 취소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번 대책 내용을 보면 대출 규제도 같이 나왔거든요. 예. 내가 대출은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어제 계약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대출이 안 나오면 나는 계약 취소가 되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갑자기 지정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가계약금만 냈는데 지금 수많은 혼란 상황들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미리 좀 예고를 해주든지 아니면 전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5일이라는 시간을 준 게 이 5일 동안 얼마만큼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집주인들은 호가를 얼마나 내릴지가 관건이고요. 또 문제는 5일 지나잖아요. 3월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이제 못 파는 거죠. 전세 네. 끼고. 집주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난 모르겠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난 그냥 내버려 둘래.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서 실제로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는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면 갑자기 불똥을 맞은 용산구 쪽 반응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용산구도 좀 황당하다는 반응인데요. 용산구도 뭐 국제업무지구라든지 예. 일부 재개발 지역들은 지금 또 지정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굉장히 화가 난 반응인데 왜냐하면 용산구는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강남 3구가 뭐 0.72% 주간 변동률로 뭐 0.68% 이렇게 나오는데 용산은 최근이 0.2%입니다. 강남보다 오르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왜 올랐는 저쪽을 규제해야지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지금 용산은 규제 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거든요. 네.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그것도 상당히 억울한 입장인데 이럴 때는 왜 강남하고 같이 묶냐? 강남 3구만 하지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마용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용산은 왜 용산만이에요? 마성은 왜 빠진 겁니까? 그러니까 용산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난 반응인데 2023년 1월에 규제 지역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다 풀어줬잖아요. 네. 집값 오를 때는 마용성이라고 해놓고 규제할 때는 용산은 강남 쪽에 붙여서 니들은 강남하고 같은 편이야. 근데 시장의 반응은 또 마용성. 이번에도 보면 용산은 또 갑자기 강남하고 같이 묶어서 전체를 묶어버렸기 때문에 예. 용산구 입장에서는 우리는 마용성인데
니들 좋을 때는 이렇게 마용성이라 해놓고 규제할 때는 또 강남이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런 반응입니다. 우리 권 교수님이 들으시면서 고개를 좀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특별한 그냥 공감이 없고요. 되셔서. 예. 그 용산구 같은 경우는 거의 예. 강남 지역 주택 가격 평균 가격으로 보면 신규 주택 공급됐던 주택 가격이 거의 강남 지역과 비슷한 수준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격 상승률뿐만 아니라 현재 주택 가격이나 주택의 선호도들, 그다음에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모두 반영돼서 용산구를 같이 묻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자 이런 시장 반응이 사실 예상됨에도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건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토호제 해제가 불러온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데 저희가 부작용을 몇 개 한번 추려보니까 이게 토호제 해제 때문에 강남 3구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해제 지역까지 집값이 들썩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풍선 효과가 나왔죠. 예. 최근에 마포, 성동구 거래량이 늘어났고요. 통계에도 늘어났고 제가 어제 성동구 쪽에 들은 얘기는 네. 매물이 일단 거의 없고요. 계약을 하려면 매수자들이 막 줄을 서서 지금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강남 쪽에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어제만 하더라도 강남 대치동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 매물이 1개 나왔다고 합니다. 계약자들 7명이 서로 계약금 넣겠다고 난리를 칠 정도인데 네. 성동구 마포도 최근에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와 정부는 좀 서둘러서 야 이거 강남 3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네. 빨리 차단해야겠다라는 작전을 좀 짠 것 같고요. 또 이번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약간 경고성 메시지도 좋습니다. 자, 지금은 강남 3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했는데 예. 나머지 지역들도 조심해.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 올라가게 되면 니들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릴 거야라는 무시무시한 카드를 지금 꺼내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대놓고 갭 투자도 늘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갭 투자라는 것들이 뭐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예. 전세를 끼고 자기가 집을 마련하는 것들 흔히 이제 갭 투자라고 하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딱 그거 하나 정도를 금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렸다라는 것은 결국 전세를 끼고 임대차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예. 최근에 그 뭐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은 전세를 끼고 임대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입한 의심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강남 3구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면 이제 당연히 나타난 현상이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뒀다가 집값이 오르면 다시 되파는 이런 형태의 투자 행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네. 그런데 뭐 이런 갭 투자 의심 거래가 늘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경매 법정이 들썩였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경매가 이제 많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비교를 하게 된다라면 이번에 강남과 그 해제가 됐었던 지역과 해제가 안 됐었던 지역의 낙찰률을 보면 이게 상당 부분 이제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해제가 됐던 지역들은 거래가 대비해서 낙찰률이 90% 이상에서 거래가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매를 받아도 대략 한 10% 미만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와 상관없는 강북 지역은 대략 낙찰률이 80%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번에 해제가 됐었던 지역에 대해서는 경매가 상당히 많이 몰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송파구의 85제곱미터의 어떤 한 매물에 대해서는 87명이 몰렸다라고 합니다. 87명이 경쟁을 해서 되었기 때문에 낙찰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한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우리가 2010년 이후에 이렇게 많은 응찰자가 모인 것은 처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례적으로 정말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해제된 이후에 거래가 많이 되고 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였었는데 틈새 시장으로 노린 게 바로 이 경매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 있어서 확연히 이 지역에 많은 분들이 몰렸고 이에 따라서 낙찰률 또한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많이 몰렸다. 역설적으로 노도강, 지금 아까 마용성 얘기했습니다만 네. 노도강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낙찰률이 하락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또 벌어진 것이 이번에 특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집값이 과도하게 좀 들썩거리면 대출 문제도 항상 있잖아요. 그럼 영끌족이 이번에도 좀 등장을 했나요? 일단 뭐 이게 구체적인 수치가 아직까지 다 집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출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이번에 2월 달이기 때문에 신학기를 앞두고
이사적인 수요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가계대출이 증가했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지 않았었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까지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례적으로 많이 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월 달에 가계대출 잔액이 1,600조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전월보다 4조 가량 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그 전에 좀 줄다가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가계대출 받은 부분들이 연끌을 통해서 집을 살려고 했었던 수요가 아니겠나 이렇게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5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기존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이 대출을 받은 것도 있고 이것은 그동안 막혔던 게 풀렸기 때문에 어떤 풍선 효과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집을 사기 위해서 특히 이번에 이번에 이제 강남이 풀림으로써 네. 살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보통 이제 연끌을 하려면 1금융권, 2금융권에 다 대출을 받아야 연끌이 가능합니다. 근데 1금융권보다 2금융권에 대한 대출이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정말 연끌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처럼 특히 새마을금고 대출이 많이 네. 늘었습니다. 한 8천억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려면 정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한 개까지 다 받았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어려워서 받았던 분들도 안타깝게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저게 일반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금액들이 굉장히 좀 그보다 좀 높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지만 이참에 내가 전세에 살고 있다가 전세를 차라리 구매로 바꾸면서 더군다나 이제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수한 지역군들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대출이 늘었다 이렇게 판명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느 한쪽은 굉장히 집값이 치솟고 어느 한쪽은 낮은 양극화, 초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서 양극화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그렇죠. 가장 큰 문제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서울 지역 내에서도 이 그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강남 지역의 선호도들이 굉장히 그 수요가 증가한 것이 1990년 이후라고 봐야 될 텐데. 네. 당시에는 왜 강남 지역에 대해서 이 주거를 선호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갖춰진 기반 시설의 문제라든지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된 게 학군, 예. 문화시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거론이 됐는데 이게 2000년도 이후에는 좀 이게 양상이 좀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강남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단지 기반 시설이나 학군이나 이런 문제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모든 산업이 강남 지역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양질의 일자리나 새로운 산업들, 첨단 산업 중심으로 강남 지역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의 주거 선호들이 높아지고 이게 경제력과 부의 집중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00년도부터 서울시는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남북의 균형 발전이라는 게 결국 강남과 강북의 그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시는 정책적으로 이것을 이제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강북에 대한 대규모 투자라든지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격차를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서울 지역, 옛날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를 얘기했지만 지금 서울 지역 내에서도 이 격차 해소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대표적으로 보이고 있는 게 화면에 보이고 있듯이 아파트 가격의 평균 가격을 보면 이미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역에 그래요? 따라서. 예. 이것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의 가장 그 주거 부분에서의 양극화의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서울에서 이렇게 5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은 지방이랑 비교하면 지방과의 초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 우리나라 양극화 문제에서 그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를 다룰 때 가장 핵심적으로 거론됐던 문제는 결국 수도권의 인구 집중의 문제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산업의 문제이고 인구의 문제였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계속 지방 대도시들은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도권 지역은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시장은 그러니까 주택의 최종적인 유저가 사람이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한다라는 거는 이게 사실 어떤 대책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2020년도 이후에 우리나라가 저금리 급속하게 제로금리 상태로 넘어들어가면서 예. 지방에도 주택 공급이 굉장히 늘어났었어요.
근데 그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걔들이 입주할 시점이 되니까 지방의 주택 시장이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라든지 몇몇 지역 같은 경우는 준공업 미분양이 최근 1년 사이에 거의 2배 가량 늘어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준공업 미분양 같은 경우는 이게 악성 미분양이라서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서 수요를 찾을 수 없는 미분양 상태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걸 해소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봉착해 있고 또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이 주택 지방 시장이 주택 과잉 공급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전국까지 사실 확대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사실 다시 강남 얘기로 돌아오면 이번에 이 강남 집값 상승 사실 좀 오락가락했던 서울시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행보 때문이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먼저 오 시장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격 상승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다고 하면 또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지를 판단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올랐느냐는 판단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저렇게 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은 이 집값에는 얼마나 좀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저는 최악의 한 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락가락한 거에 대해서는 정책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부분이고요. 예. 자, 그러면 한 달 만에 뒤집었죠? 목적이라도 달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값이라도 좀 안정이 되거나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집값 안정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떨어진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을 수는 있겠죠. 당분간은. 왜? 한 달, 두 달 만에 굉장히 높은 상승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 쉬어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강남은. 그래서 좀 쉬어가는 타이밍인데 그러면 내려가냐 그러면 쉽게 내려가기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예요. 토지거래가 구역이 풀려서 집값이 이렇게 올랐나? 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산에 가서 라이터 불을 켰는데 갑자기 산불이 납니까? 아니죠. 그렇죠. 예. 뭔가 낙엽이 많이 쌓여 있고 건조한 낙엽, 바람도 많이 불고 마침 그게 맞아 떨어졌을 때 산불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거래가 구역 하나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의 결합체다. 하나는 우리 다주택자 규제하잖아요. 네. 양도세, 중과세, 취득세, 중과세. 집을 많이 가지면 안 돼요. 3억짜리 세 채 가진 분하고요. 10억짜리 한 채 가진 분이 있으면 10억 한 채 가진 분이 세금을 적게 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왜? 우리가 바보도 아닌데 굳이 세 채, 네 채를 가질 이유가 없죠. 세 채를 팔아서 10억짜리 한 채를 가집니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생기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똘똘한 한 채가 어딜까요? 서울. 돈 있으면 강남 3구가 그렇죠. 예. 되겠죠. 거기에 최근에 경제 좋지 않죠. 저성장 시대에 경기 침체, 정치도 불안하죠. 우리가 불안하면 어떤 선택을 하나요? 뭔가 좀 안정적이고 뭔가 좀 확실한 것? 그렇죠. 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30년을 따라가느냐 아니느냐 최근에 논란이 있잖아요. 일본의 학습 효과를 보면 어디가 살아남았나요? 도쿄, 오사카가 살아남았죠. 그러면 한국에서는 서울이다라는 답이 나오고요. 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인데 최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부산을 언급했어요. 소멸 위기, 한국 2위 도시 부산. 네. 무슨 일인가? 영국에서도 이제 특집 기사가 나올 정도인데 부산 인구가 잘 나갈 때 1995년 뭐 이럴 때는 400만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320만 정도 됩니다. 많이 감소했죠. 10년이 지나면 300만 또 붕괴될 위험입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부산은 노인과 바다밖에 없다. 예. 젊은 애들은 어디로? 서울 수도권으로 가죠. 거기서 직장을 구하죠. 집도 거기서 구합니다. 부모님들 나이가 들죠. 상속 증여하면 어디다 살까요? 서울 수도권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트리거 역할을 했으나 현재의 강남 선호 사상 이거는 우리 사회의 문제의 결합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거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토어제 해제가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좀 과도한 정책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정치적인 결정이 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정이 된 게 지난 1월 달에 이제 민생 토론에서
규제와 관련된 민생 토론회에서 이 부분이 이제 거론이 됐었고 2월부터 시행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난 1월 같으면 우리 이제 정치 일정이 상당히 요동치고 있었던 그런 시기와 맞물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경기가 지금 하향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 전에도 부동산 가격이 하향 추세를 보여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 지역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불편한 민생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과 맞물리면서 규제 완화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이런 벌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라든지 연구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사실 오늘 사과에 또 나서기도 했는데 근데 결국 시청자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할 건 이건 것 같습니다. 일단 토허제 재지정은 결정이 됐고 그럼 앞으로 이 토허제 재지정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예요. 일단 김 대표님부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24일, 5일 남았죠. 5일 동안에 굉장한 혼란이 있을 거고요. 5일이 지나면 아마 거래량은 줄어들 겁니다. 강남 3구, 용산구 전세 끼고 살 수가 없다면 일단 집의 절반은 집주인이 살고 절반은 세입자가 살고 있잖아요. 세입자가 사는 집은 매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네. 거래량이 줄어들고 전세 물건이 안 나오게 되면 공급도 줄겠죠. 그러면 집주인들은 이제 헐값에 내놔야 되는데 강남 3구, 용산구 집주인들이 과연 금매로 던질까요? 아비온 목성이라고 하잖아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여전히 토지 거래가 구역에 풀리지도 않았는데요. 어제도 신고가 나왔습니다. 매물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강남 3구, 용산구 잡고 싶은 집값은 잡기 어렵고 오히려 저는 걱정되는 게 이제 노도강이라든지 금강구라고 하잖아요. 네. 수도권 외곽 지역들 직격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 끼고 이제 이런 지역들은 아직 지정되지는 않았는데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위축이 되고 대출 규제까지 맞물리게 된다면 잡아야 되는 강남 3구는 못 잡고 예. 엉뚱한 곳들 이제 강남 올라가니까 우리 누워 있다가 노동강 같은 경우는 눈 한번 뜨고 우리 일어나 볼까 하다가 또 두들겨 맞고 넘어지는 지금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곳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이신 건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단기적으로는 강남 지역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 거고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이 좀 제한되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집값이 해제 때문에 집값이 올랐냐고 사실 같은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시기적으로 맞닿아 있으면서 주택가격 상승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맞닿아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것처럼 많이들 얘기하지만 실제로 주택가격이 오른 요인은 그것 때문에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정부 발표문에도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하고 그다음에 그 시동의 유동성 공급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정부가 3.5%였던 거를 세 번에 걸쳐서 2.75로 인하했던 거죠. 그리고 문제는 2.75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으로 낮춰질 것이라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다라는 시그널이 이미 시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인플레이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강남 지역의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문제가 이제 그 지점이 그 지역을 촉발시킨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중첩이 되면서 서울 지역, 특히 강남 지역의 주택 가격이 먼저 오른 것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 그럼 이게 확대 지정되어가면 주택 가격이 뭐 완전히 잡느냐? 네. 그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일시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안정세,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면서 안정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 차영지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특별히 단기적으로는 진짜 좀 이렇게 잠재적인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9월 말로 또 돼 있고 또 정치적인 일정, 허가권자가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잡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하나 궁금해서 좀 여쭤보면은 우리 김 대표님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지금 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는 항상 제 답변은 똑같습니다. 자금이 되고 준비가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필요가 없는데 네. 괜히 분위기 있잖아요. 강남이 집값 올라가니까 내가 빨리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만의 기준이 아닌 분위기에 휩쓸릴 필요는 없고요. 사실 강남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사실 아직도 서울에서 찾아보면 네. 2021년 고점 대비 80%에 머물러 있는 집들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나한테 맞는 집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이시고 투자는 또 시청자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점 짚어드리면서 오늘 다 토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